삼국지 총나라 대표적 간신배가 있으니 황호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황호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양이편이 올라올 차례인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황호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기 멸망한 이후로 유선이 간신, 황호의 꾀임에 넘어갔다 하는데 사실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선이 황호가 아첨꾼인 걸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유선이 왜 황호를 총애했는지 정치적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가 언제 임관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황호의 나이를 상당히 젊게 설정해 놓긴 했는데, 다만 저는 유선이 제위에 오를 때 이미 임관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가 거친 황문승, 황문령, 중상시 이런 것들이 그가 거세황간이라는 근거거든요. 거세황간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젊은 황간이 국내에 들어가서 짬도 안 되는데 갑자기 권신이랑 손잡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대군사 사마이 보면 젊은 황간, 벽사가 조예한테 붙어먹는 걸로 나오죠. 실제로 벽사의 이름이 사서에 나오긴 하는데 황관도 아니고 급사중이라 되어 있습니다. 조서 검토, 감찰 이런 거 하던 직책이다. 조예가 정치는 잘했는데 의학적으로 유사과학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녀가 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 같은 걸 약이다 하고 마셨다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드라마상에 씌우려고 벽사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암튼 동윤이 살아있을 때 황호는 황문승에 불과했다. 뒤에 승자 붙으면 보통 하위 보좌관을 뜻합니다. 군승, 현승 이런 거 있죠. 녹질 300석짜리 소부 밑에 하위 거세한간 직책이에요. 황제가 움직일 때마다 황문령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황관 중 하나다. 동윤이 유선에게 황호를 멀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윤 생전에 황호는 그냥 유선의 예기상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동윤이 죽고 비위가 허정의 인척 진지를 그 자리에 꼽아버립니다. 그래서 황호가 유선에게 이미 죽은 동윤을 참원하니 유선이 동윤을 원망하게 되었다. 유선이 동윤과 진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동윤이 죽었을 때 유선이 내린 조서나 반응은 기록이 없는 반면 진지가 죽었을 땐 눈물을 흘리고 조서를 내리면서 충호의 시효를 줍니다. 이런 게 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황호가 황제와 죽은 충신 동윤을 이간질하고 간신 진지와 손잡아 나라를 망쳤다. 이건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정치적으로 보자는 거죠. 당시 위촉오는 황제의 대가 얼마 안 되는 신생국가들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숙제가 있었으니 황권 강화예요. 그리고 새 국가의 방법론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먼저 위나라를 보자면 조비가 외척과 황관의 정치를 엄하게 금지했죠. 그러면서 중서대를 개편해요. 그리고 조예 때에는 중서대가 상서대를 압도해버립니다. 상서대의 백관들이 중서령, 중서감한테 잘 보이려고 줄을 섰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일화가 있는 거죠. 신비의 아들 신창이 아버지요, 사람들이 요즘 중서령 손자랑 중서감 유방한테 아첨하기 바쁜데 왜 아버지는 그거 안 하냐? 그러다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신비가 지금 황제는 조예죠. 똑똑하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그거 아첨 좀 안 했다고 나를 죽일 리 없다. 단지 삼공에 못 오를 뿐이다 했다는 일하죠. 즉 황권 정치와 신권 정치 간 헤게모니 다툼 관점에서 보자면 황제의 보좌기관인 중서대를 통해 백관의 통치기구인 상서대를 억누르는 거예요. 오나라에서도 이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송건이 중서 정교랑 여의를 무창에 남겨놓고 가서 장주육고 오이사성 대성호족들이죠. 그중 승상 고원과 주씨의 주거를 손봐버립니다. 물론 오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치 게임에서 송건이 쥐지를 치고 고원과 주거가 풀려나면서 여일이 처형되니 다음 승상이 또 대호족 육손한테 가는 거죠. 촉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선도 중서대를 이용하려 했어요. 일단 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갈량이 살아있을 땐 모든 권력과 권위를 제갈량한테 맡기고 권력적인 기생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죽자 승상제도를 폐지해버리고 수도에 제갈량의 사당을 짓자는 신하들의 요청도 불허합니다. 제갈량의 신격화가 그 뒤를 잇는 권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본 거죠. 대신 장환 그리고 이후 비위한테 계부권 정도만 인정해주면서 필요한 실권만 부여했지 제갈량만큼의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동윤, 이 사람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시중이었어요. 당시 총나라가 위나라만큼 중서대가 세련되게 개편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한나라 편제상 내조라 하죠. 소부, 황문씨랑 이런 애들. 시중은 바로 이 소부 밑에서 황제를 측근보좌하는 직책이에요. 즉 위나라, 오나라의 중서대에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윤이 유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여져요. 상당히 엄격한 시중이었습니다. 유선이 후궁 좀 늘리자 하는데 동윤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유선이 삐져서 동윤을 꺼려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동윤이 살아있을 땐 어쨌거나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 동윤을 수상서령에 임명합니다. 앞에 수 붙으면 임시직이라 했죠. 내조의 시중이 백관들을 어우르는 그 상서대의 상서령을 겸임한다? 이런 게 바로 황권 강화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동윤이 죽어요. 그 자리에 비의 청구로 진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지는 일단 황후랑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선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유선이 하우하우를 외치겠죠. 즉 진지는 동윤과 달리 유선이 원하는 시중이었다는 겁니다. 유선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좀 제대로 된 황제 노름을 하겠다. 병권 가진 놈들, 비, 강유 저런 애들 꼼짝 못하게 나도 이제 제대로 된 황제가 될 수 있다. 충성심에 의존해서 자리를 보존하는 건 지겹다. 힘과 권위로 누르겠다. 물론 유선도 황제의 권위를 세울 만한 무언가를 한 건 없어요. 기껏해야 사면령 남발하는 거 그 정도 하고 있었고, 진지와 황호도 비 생전에는 비교적 조용히 삽니다. 유선의 배다른 동생 그 유영 있죠. 그 허봉으로 노왕이었다가 그 제갈량과 송건이 다시 손잡으면서 위를 멸하고 천하를 둘로 나누기로 하는데, 그때 노땅 즉 청주가 오나라에 귀속되게 협의가 되니까 감릉왕으로 바꿔봉해진 그 유영인데, 이 유영이 황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황호가 유선에게 유영을 참원하여 유영은 10년 동안 입조하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받은 봉작도 허봉인데 가끔 황제를 만나면서 필요한 것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먹고 살려면. 형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호위병들이 너무 늙었습니다.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걸 아예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뭐 이 정도 간신배 짓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위가 위나라 항장한테 암살당해버립니다. 비위는 조정래의 입지가 있었고 진지나 황호가 뭘 하는지 모든 걸 보고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위가 죽고 병권이 강유한테 넘어가면서 조정은 완전히 얘네 판이 된 겁니다. 강유는 밖에서 병권 가지고 위나라랑 싸우기 바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진지까지 죽어버려요. 그리고 황호는 중상시 및 봉거도위에 오릅니다. 중상시는 황관들의 으뜸이죠. 봉거도위는 황제가 타는 수레의 선탑자예요. 동시에 강유와 황호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화양국지의 기록인데 강유가 유선에게 황호를 죽이라고 간언하였다. 유선이 뭐라 하냐면 호, 추주, 소신. 여기서 추주는 내시들 허리 굽히고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그 걸음을 얘기합니다. 황호는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힘없는 신하에 불과하다. 예전에 죽은 동윤도 그러더니 그깟 놈 때문에 너까지 왜 그러냐 이래요. 유, 견호지부 염련. 강유가 야 이거 가지와 잎사귀의 관계구나 알아채고 말실수를 했다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나왔다. 이후에 강유가 황호를 두려워해서 답중에 짱 박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진지의 후임은 누구고 뭐했냐 이거죠. 당시 동궐, 번건이 진지의 후임이었고 조정에는 제갈첨도 있었어요. 사실 이 시기 초계 내부를 보면 작은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강유가 상규현 인근 당곡에서 등이한테 대패한 이후입니다. 촉 조정 내에서 강유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동궐, 번건, 제갈첨 이런 애들이 황호도 문제인데 강유도 문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황호가 강유의 병권을 빼앗고 여무를 그 자리에 안치를 하였다. 동궐, 번건, 제갈첨이 이걸 황호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이 때문에 제갈첨이 왜 황호한테 부역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제갈첨의 유언에서 나는 황호도 못 죽였으니 돌아갈 수 없다 하면서 개돌 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걸 보면 이 무리들은 강유와 황호를 결국 세트로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했다. 유선은 놀랍게도 이들의 제안을 뿌리칩니다. 유선이 무능했다 하나 자기 생존의 정치에는 도가 터졌어요. 강유가 나락가면 얘들을 누가 제어할 것이냐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앞서 강유한테 야 그 거세한간 따위 뭐하러 신경쓰냐 한 것도 황호도 결국 유선의 장기판 위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황호가 조고처럼 유선의 황권에 도전해서 욕보이거나 한 게 없죠. 유선은 황호한테 명해서 강유한테 미안하다 해라 화해시킵니다. 그리고 황호가 이걸 또 따라요. 황호는 그냥 유선의 말 잘 듣는 개였다 이 말입니다. 유선이 제위에 40여 년을 있었는데 이런 내부 정치질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 정치질을 또 상당히 잘해서 내란으로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위나라, 오나라 같은 경우는 내란으로 자리를 빼앗기는 황제들이 많죠. 아무튼 강유가 이후로 답중에 짱 박히고 성도로 입조를 안 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큰 병권을 진 지휘관은 1년에 한 번은 입조해야 돼요. 난 배신하지 않겠다. 충성도 보여서 군주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것저것 해달라 하고 그 현안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답중군의 병권을 쥔 강유가 성도의 발을 끄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병권을 쥔 강유와 촉 조정 사이에 신뢰 문제가 생겨요. 한 예를 들면 문수왕후 견씨가 원래 원희의 처였죠. 조예가 원희의 아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그 원희가 유주자서로 부임하면서 본처를 업에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관도대전으로 인해 원희는 견씨를 만나지 못했다. 즉 원소의 아들임에도 본처를 업에 두었다는 거죠. 이게 원희와 견씨 사이가 안 좋아서 놔두고 간 게 아니에요. 볼모 개념입니다. 그 원소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건 확실히 지켰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전방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나 그 부하들은 보통 첩을대동합니다. 딴마음 먹으면 본처와 자식들은 연좌돼서 죽는 거죠. 합비 신성을 지키던 장특의 일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수도에 있다. 위나라 군법에 100일을 버텼는데 원군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항복해도 가족들이 연좌되지 않는다. 곧 100일이니 며칠만 말미를 달라. 100일 채우고 항복하겠다. 지방관이 입조하는 의미 중 또 하나는 1년에 또 한번 가족은 봐야 되죠. 암튼 강유가 입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마소가 전역을 일으킵니다. 강유가 답중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고 유화랑 장익 이런 애들 빨리 올려보내라 하죠. 기록으로는 황후가 점괘를 봐서 위가 촉을 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유선이 이 말을 믿었다 되어 있어요. 청대의 유명한 연희류 그 소설 작가죠. 그 최동봉 같은 경우에도 이건 황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다 했는데 다만 당시의 의사결정이 진짜 점괘에 따라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점괘 같은 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한 후속 장치에 불과해요. 사마소가 페이크를 쳤죠. 대규모 선박 건조를 해서 오나라를 칠 것처럼 하는데 아마 유선은 이 보고를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계였죠. 유선 입장에서 이제 나를 보러 오지도 않는 강유가 병사를 보내라 하는데 위나라에 보낸 세력들은 위가 오나라를 친다 하고 강유를 못 믿겠는 겁니다. 북벌의 연이은 실패에 입조하지 않는 상황까지 더하니 당시 촉 내부에서 강유의 이미지는 그만큼 날아가버린 거예요. 당도한 대병을 보고서야 파병을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결국 유선이 항복하면서 등해가 황후를 죽이려 합니다. 등해가 촉 황장들 모아놓고 지 잘났다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아마 그때 다른 촉장들이 황후 좀 죽여달라 밉상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후는 등해 쪽 애들한테 뇌물을 줘서 처형을 면하고 풀려났다. 이후 기록이 없는 걸 보니 아마 어디 짱 박혀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다만 나관중 씨는 이게 못마땅했겠죠. 황후가 낙양으로 끌려가서 사마소한테 모진 고문 그때 죽는 걸로 창작을 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황후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길 황후의 통무지정매를 보면 한자릿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지금의 비호감 시각이 아닌 당대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먼저 통술에 있어서 그가 병사를 지휘한 이력은 없다 하나 그렇다고 그가 본거도위를 쓰면서 호위병을 잘못 따라 이를 그르친 기록은 없으므로 통솔은 15로 대폭 올려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무력이 1이면 전른발이 육적이랑 1리터를 붙어도 1합에 진다는 뜻인데 그가 지병이 있다는 기록은 없으므로 20 정도 주면 될 것 같소. 무려 20배 뻥튀기요.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특별한 관계없이 아첨과 참원으로만 그 자리에 오른 자요. 지력은 38 리메이크의 36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후한이 망한 이래 정치는 황관들의 것이 아니었소. 실제로 그 역시 위세가 있었다 하나 상서대에 영향을 끼친 바는 없으니 그의 정치 행적도 당연히 기록이 없으나 굳이 따지자면 그가 진지, 동골, 번건 등과 손잡았을 때 다른 오나 위와 달리 촉에는 여타 황권을 위협하는 내란은 없었어. 아마 이들이 폭정을 했다면 촉 내부에서부터 큰 난이 일어났을 것이요. 이에 정치는 좀 더 중립적으로 봐서 25 정도를 주면 적당하겠어.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의 매력이 한 자릿수 중에서도 1로 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의 비호감이 많이 적용된 수치 같소. 그가 그렇게 인격이 흉하고 포악한 자였다면 유선이 그를 가까이 둘 리 없었으며 권신들과 손을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럼에도 그가 등해에게 처형당할 뻔한 것은 항복한 촉장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며 제갈첨도 그를 간신으로 보았으니 그의 매력은 44를 주도록 하겠소. 참고로 38 리메이크 손노반의 매력 수치요. 이에 관정이 한숨 쉬며 묻기를 황후 그자의 인간과정이 참으로 궁금하오. 그도 돈가스 먹으러 가자는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화를 당한 게요.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며 답하니 그래도 화타의 의술로 인해 그대의 수명이 확 늘어났으니 이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장군은 하지 않은 것이오? 기소불력 물시여인 공자께서도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하셨어. 이에 손찬이 형이 꾸벅꾸벅 조는 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드러누워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촉비호감 인기투표 1위 받을 것 같은 황후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